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우리 학예학술대회 외교와 언론 패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남궁건 교수입니다. 뭐 박수까지는 먼저 참석자 분들을 좀 먼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표자나 발제자가 없고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에 의해서 그냥 편하게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관원클럽 총무를 맡고 계신 연합뉴스 이우택 총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신문의 김미경 부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선택 박사님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핌의 유순목 전문기자님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토론자분이 5분이 계셨는데 또 한 분이 연세대학교 조화순 교수였습니다. 근데 조화순 교수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는데 급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언론인 분들 위주로 학회에서 따로 토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급하게 게스트 토론자로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3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의 우리 김태현 교수님 모셨고, 어나더 중앙대학교의 우리 손병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교수님은 한국국제정치학 회장 역임하셨고 또 오늘 이 패널 주제에 또 딱 맞는 분입니다. 주로 외교정책하고 국내 파트의 링키지 같은 거에 좀 전문성이 있으셔서 제가 모시게 됐고, 우리 손병건 교수는 원래 전공은 미국 정치입니다. 미국 의회 정치 전공자인데 또 대외 정책에도 깊은 이런 조예가 있어서 이 토론자로 모시기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따로 섭외를 했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게스트의 게스트 스피커인데 전임 국제정치학 회장을 하셨고 또 이 패널을 꼭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의 이호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의뢰받기는 발제자가 없는 대신에 저보고 이 라운드 테이블이 이 집담회가 이 잡담회가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주제를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3가지 미리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 3가지의 주제를 또는 퀘스천을 미리 다 토론자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주제에 맞게 순서대로 대략 시간을 한 15분, 16분 정도 할당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또 중간에 또 자유롭게 인터셉트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3가지였는데 먼저 제일 주제는 이 언론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그런 주제고, 두 번째는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고, 3번째 주제는 국가이익과 국민들의 알 권리 어떤 충돌 사례로 제가 사례를 들여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학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서로 교류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언론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드린 퀘스천은 민주화 이후 사회 세력, 특히 여론과 언론의 외교 정책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외교 정책을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 또는 대외 협상력이 증가한다는 측면 그리고 외교 정책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가 이익이 조금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국가와 언론이 유착할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면 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증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각각 여쭈어봤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우탁 총무님께 먼저 토론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미리 받아서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외교정책, 민주적 통제 뭐 이렇게 쭉 긍부정 이렇게 했는데 민주화 이후 저희도 사실 물론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90년대 초중반부터 했으니까 뭐 민주화 시대 이후에 했습니다. 근데 양적인 측면하고 뭐 질적 또는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외교부 출입을 시작한 게 1994년인데 그때 처음 지금 중앙청사의 7층에 마련된 외교부 기자실을 가보면 한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큰 공간에 한 2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동아 중앙일보다 석간이었고 그 조석간 합쳐서 뭐 팬 기자들 한 열 몇 명, 그 다음에 방송 3사 뭐 한 7, 8명, 통신사, 외신 그때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명 있었는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뭐 완전히 뭐 상전벽해 같은 거죠. 그래서 기자실 분위기도 되게 가족적이었고 특히 그 당시 1차 핵 위기가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기자들 모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약간 좋게 얘기하면 동지적 관계라 그럴까 패밀리 같은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같은 출입처를 하니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취재하고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약간 그 서클 같은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요청하는 무슨 엠바고라든지 또는 뭐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든 게 뭐 뒷백 또는 백 브리핑 이런 룰 같은 거를 사실 그때 사실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부는 특별한 출입처다 해가지고 국익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룰을 지키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그 만든 그 룰이 아마 지금도 상당히 근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독과점 구조의 어떤 형태에서 또 몇 명 안 되니까 또 외교부 당국자들 그 당시 뭐 장관님들 뭐 차관보 그 G7이라고 그랬는데 1급들 그리고 이제 공보관 그 각 국장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서 방에도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취재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옆에서 전문 작업하는 것도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그룹으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그 카르텔 같은 그런 데서 영향력이 상당히 농밀한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외교부가 특수해가지고 외교학과 뭐 또는 뭐 법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기자들과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도 했는데 그 영향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좀 많이 그 작용하는 독특한 어떤 일차적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교정책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최근하고 제가 비교할 때 저는 항상 이걸 꼭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주의도 있고 진보주의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겨레 뭐 경향. 근데 지금처럼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 싸우는 그 경쟁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지 지금 같은 전쟁과 같은 진영화 블록화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의 어떤 외교정책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또는 뭐 다른 경제정책 영향 이런 모든 언론과 권력 또는 언론과 사회 얘기할 때 언론 내부의 진영화, 언론 내부의 블록화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양 진영이 나눠서 경쟁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언론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언론 특유의 어떤 그 카르텔이라고 욕은 먹지만 언론 특유의 동지적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이 진영으로 구분돼 가지고 지나치게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각 진영에 나뉘어서 해석을 달리하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언론의 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정권이 5년마다 뭐 진보 보수 정권 이게 오며 가며 하면서 막 완전히 쉬프트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언론과 이 상승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할 때 언론의 역할이 그럼 과거보다 지금이 커졌냐? 저는 본질적인 영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양적인 영향력은 지금이 커졌다고 보지만 지금은 완전히 진영화돼 가지고 진영 간 싸움이 되고 그 정권이 어느 정권 보수 정권이냐 이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게 결합이 돼 가지고 지금 긍부정의 양쪽을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언론 문화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게 변화가 너무 극적으로 변화했다.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실이다. 이 얘기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론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화두로 나와가지고 뭐 좋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네. 제가 오늘 존경하는 우리 외교안보 전문 선배들 세 분을 모시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수행격으로 온 건데요. 외교부를 저는 2006년부터 나갔고 지금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 그라운드 룰이라고 아까 이제 이게 선배네 때 정하셨던 거군요. 저는 근데 저는 왔더니 다른 출입처와 다른 이 막 백 브리핑 뭐 뒷백 브리핑 막 뭐 오프는 뭐 늘 수시로 하길래 처음에는 뭐 이런 출입처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뭐 조금 이렇게 주다가 그냥 뒷백으로 바뀌고 뭐 오프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프입니다. 그래서 다른 출입처랑 완전 다른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 외교부라는 출입처,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처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처음에 특히 벽이 굉장히 높은 출입처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접근이 저는 잘 그때는 안 되던 왜냐면 저희 때는 벌써 2006년에 육자회담 벌써 막 엄청 진행이 되고 기자가 한 70여 명 정도로 이제 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카르텔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기자들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외교안보는 원래도 액세스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이제 출입을 했고 그런 그라운드 룰을 늘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육자회담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돌아가는데 취재가 잘 안 되는 이제 상황을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때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저도 궁여지책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하나 해가지고 특종 기사를 하나 썼더니 그때서부터 외교부 당국자분들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뭐지? 뭐 하면서 얘도 뭐 우리가 얘기 안 해줬는데 뭐 기사 하나 썼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네들 서클에 저를 이렇게 껴주셔서 다행히 그때서부터 이제 취재를 하고 가끔 뭐 밖에서 방으로는 그땐 절대 못 가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가끔 만나주시고 해서 취재를 하고 육자회담을 뭐 어줍지 않게 한 7번 정도 이제 다녀오면서 취재가 굉장히 어려운 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선 기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회담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굉장히 협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게 액세스가 되게 잘 안 되는데 뭐 우리 정말 늘 특종을 쓰셨던 이우탁 선배가 뭘 이제 하나 쓰시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그 베이징 그 육자회담 기자실이 새벽 한 1시, 2시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굴러가던 시절에 저희가 이제 출입을 같이 우리 선배들 3분 제가 다 모시고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건데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면 기자 수가 우선 늘어났고 그리고 그 기사가 협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절 그래서 대외 협상력 증가에 그 사회자님께서 평가해 주셨던 대외 협상력 증가에는 굉장한 저는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 예를 들면 저희가 뭘 쓰면 이게 중국, 일본, 그러니까 다른 오자죠. 뭐 북한도 이제 가끔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협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가끔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쓰지는 않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걸러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선 저는 영향력이 당연히 커졌고 그런 면에서 좋아진 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얘기하신 국가 이익 훼손이나 뭐 관원 유착 이거는 뭐 항상 지적을 받는 이거는 꼭 뭐 외교안보 쪽 언론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용산 나가는 기자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국가이익 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뭐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영사 사건 예를 들어 뭐 피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오프를 지키고 어쩔 때는 외신이 나와도 안 쓰는 상황으로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익과 관련이 되는 거고 어떤 국민의 안전, 안보와 관련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많이 오프를 어떨 때 보면 좀 과하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기자들은 적어도 여의도 기자들보다는 조금 국익을 그래도 생각하고 접근한다. 물론 데스크 과정 그리고 사별로의 입장 이것 때문에 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현장 기자들은 적어도 국익을 다른 출입처보다는 좀 생각하고 접근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언론 유착, 언관 유착이라고 하죠. 관원 유착은 솔직히 제가 워싱턴에 우리 선배들 다 같이 계셨는데 일본 언론하고 뭐 살짝 비교하자면 저희는 유착이라고 얘기하기엔 서로 굉장히 얘기 안 해주고 경쟁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더 심해졌고 뭐 풀도 저희는 요즘에 막 워싱턴 같은 경우 풀도 깨져가지고 그 공유를 좀 안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유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그거는 경계하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질문하신 것은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에 대한 평가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언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나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언론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 증대된 건 사실이고요. 외교 정책 현상에서 언론의 어떤 존재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상대적인 개념이나 절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바꿔본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에 반응하는 여론 주도층, 쉽게 말해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우리 사회에 자신이 엘리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천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만 명이었다면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한 50만 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반응하는 엘리트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엘리트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언론의 움직임도 증가는 했지만 10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 주도층이 이제 10배가 늘어난 것은 또 민주주의 때문에 그러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기술 발전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다른 또 접근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여론 주도층인 시대에서 언론은 아마도 10% 정도, 5천 명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라고 상정하면 현재 엘리트 50만 명이 움직이는 사회에서 언론은 과연 5만 명 규모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증대가 10배라고 했을 때 언론인 규모나 영향력은 그냥 10%보다 미달이 되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미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 변화, 특히 외교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언론 영향력 전체의 크기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오히려 양상이 변했을 뿐 비중이라는 것은 그대로다. 달라진 사회에 맞춰서 언론이 영향력을 미치는 양상만 변했을 뿐이다. 비중이라든가 영향력의 크기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적인 통제, 대외 협상력 증가, 외교정책 혁신, 부장적인 측면에서 권한 유착, 또 정책 일관성에서 문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 비중은 10%, 예를 들자면 10% 정도가 30년 전에 50년 전에 10%였다면 지금도 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1987년 민주화가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언론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을 대하는 그 대통령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의 영향력 자체는 별 차이가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이 달라졌는데 그 변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은 언론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신문에서 이제 소위 신문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대통령도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여론에서 어떠한 비판이 나와도 거기 반응을 안 합니다. 이런 양상들은 언론의 영향력이 과연 있나?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기자실 브리핑을 하던 것을 폐쇄했다든가 기자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좀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됐다라기보다는 양상이 변경이 됐고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한 엘리트층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가 더 중요하고 언론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춤을 추는 노래는 정부나 엘리트층이 하는 것이고 언론은 거기에 따라서 춤을 좀 추는 이런 양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토론하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핌의 유신모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항상 외교부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립외교원에 보면 예비 외교관들 1년간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커리큘럼에 언론과 외교라는 과목을 좀 집어넣어라. 외교관들이 언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교에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 담론을 형성을 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외교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행위자인데 외교 관료, 뭐 정치, 그리고 학계 전문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교 생태계의 행위자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언론에게 외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한국 외교는 그냥 이렇게 진영화된 세계 질서의 일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이나 외교적 자율성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는 그 외교 분야는 그렇게 중요한 관심 분야가 아니었고 그냥 우리나라 외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미국과 보조를 잘 맞추는 뭐 이 정도만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전략적인 사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외교를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었죠. 근데 그 탈냉전 이후에 이제 국가 전략이 필요하고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우리나라 대외 무역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언론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인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도 이제 외교를 중요한 파트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치부 안에서 정당 출입 기자가 정치 1부, 외교 안보 담당 기자들이 정치 2부 이렇게 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부의 마이너리거였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위상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게 언론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나 이게 국가 전략 같은 것이 공개적인 영역에 나와 있는 이런 분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감시 기능이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고 또 투명성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국민 여론이 외교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려면 언론은 물론이고 이 정책 결정자들도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지 않은 행위들이 그 난무하는 그런 현실인데 부정적인 영향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외교에서 그 어떤 일의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식판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관심 있는 일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항상 그 언론이 보는 것과 그 정책 결정자들이 보는 그게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죠. 근데 언론이 이 힘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외교에서도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영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언론 대응이에요.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현안이 하나 발생을 하면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큰일이 같으면 TF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국 파트너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보도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외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직원들도 이게 외교의 본령인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외교에 치중하는 이런 결과가 많이 생깁니다.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이 대통령실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런 관행들이 사실은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언론도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언론도 아까 이우탁 총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이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포퓰리즘과 이념적인 편향성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 정책도 정권에 따라서 그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반영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자들이
언론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항상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그 외교 정책에다가 뭘 설명을 할 때 언론의 스핀을 아주 강하게 먹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이 비밀이 공개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스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사실 언론이 좀 잘 막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전문성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다음 토론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남궁 박사가 영향이 청대한 시점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말기 무렵인데, 그때 제가 한참 신문을 많이 쓸 텐데, 제가 동아일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좀 비판적으로 썼나 봐요. 그랬더니 이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김교수 네가 이런 걸 쓰면 어떡하냐, 나는 뭘 준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는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최근에 언론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얀마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쿠데타가 2021년 3년에 나고 학생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해가지고 3월 초에 우리 NSC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휴머니테리언 어시스턴 제외한 모든 원조를 중단한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휴머니테리언 어시스턴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을 하면 교육이 휴머니테리언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ODA를 우리 코이카가 집행을 하는데 바이레이터 ODA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 그 현장 소장님들은 만났더니, 교수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멀티레터럴 국제교통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데 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아세안 국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하신 말씀이, 저희들로서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얀마의 그 두 개 정부가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외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기사가 까딱 나면 저희들은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때 정권이 힘이 있으면, 정권이 인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10년 그때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버마 정책을 바꿀 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럴 때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미얀마, 버마가 지금 거기에 있으면 지정학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양해해달라고 미치 메코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입을 닫았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정권 힘이 있고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태 전략에서 미얀마가 아주 중요한 린치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누가 이우덕 기자님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정치, 거기에 이제 언론에까지 있으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막 탈고를 하고 출판에 들어간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 대신한 후기가 제목이 뭐냐면 꽝 잡는 매 정치 잡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큰 게임이고 정치는 그 아래 게임인데, 이상하게 정치가 외교를 흔드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상대적으로 외교가 중요하고 약세에 있는 나라들은 꼬리가 개를 흔들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잡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국민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몸통을 들고 있다라는 그 이해를 하면 되는데 국민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은 국민이 알라고 그야말로 국민 교양 교과서를 아까 썼다는 게 바로 그거고, 그럴 때 이제 언론이 미디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다음 정치 현안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그야말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지막에 이제 그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민권이 매각권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이야기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그 소위 국민 정체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고 사랑하고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거는 우리 영어로는 내셔널 아이덴티티고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국민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그 두 개 사이에 괴리가 심하면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들의 선택은 두 가지겠는데 exit와 voice 아닙니까, 그죠? voice는 여론 형성을 하고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exit은 절이 싫어서 떠나는 중처럼 이민을 가면 되는데 이민을 못 가니까 그럴 때는 제도 외적인 정치 참여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이나 이럴 때 큰 참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국제 정치적인 국가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평소에 개돼지처럼 말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저승사자처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가 외교의 틀 안에서 한계 안에서 전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개가 꼬리를 흔들고 매가 꽁을 잡고 고양이가 쥐를 잡고 외교가 정치를 바로잡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 문장이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기자, 우리 언론들하고 우리 저처럼 이제 굳이 뭐 학술제 논문 안 써도 되는 이런 심리학자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2012년에 제가 국제정치학회 차기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우리 남궁 교수가 그때 총무이사를 맡기로 하고 막 이제 2013년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가 막 들었을 때였고요. 정부 조직 개편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외교 통상에서 통상을 떼내서 다시 산업부로 원위치시킨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랬을 때 외교부에 계시는 그 뭐 국장급 선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글을 좀 하나 써달라. 대충 원고에 아규먼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회에서 조금 글을 좀 기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가 또 외교부로부터 뭘 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해서 제가 서울신문에 썼어요. 제목은 통상은 외교이다라는 제목으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 거의 반을 실었더라고. 아주 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도 형식적으로 실긴 했는데 아무튼 통상은 외교이다라는 그 기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갔던 고 6.1제 장관한테 들었더니 국제정치학회는 완전 찍혔다. 박근혜 정부로 그런 이야기 뭐 우스갯소리로 그 첫 번째 그 우리 그 최욱께서 주신 주제가 언론의 영향력은 뭐 커졌는데 그 장점과 단점은 뭐냐?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우리 저 왕선택 기자님은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언론의 영향력이 어떻게 커졌느냐? 지금의 언론은 과거의 언론하고는 그 기능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그 양면 게임의 메신저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로봇 퍼트남이란 학자가 양면 게임이란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협상의 국제 정치와 그 협상의 결과를 둘러싼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 여부 이것을 퍼트남 교수는 비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비준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받는 비준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퍼트남은 domestic politics of ratificat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국제 정치와 그를 둘러싼 비준의 국내 정치가 이제는 이게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맞물려서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방송 뭐 인쇄되는 신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디지털 매체나 SNS나 뭐 심지어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언론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협상의 국제 정치와 비준의 국내 정치가 이제는 바로 맞물려서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언론이 어떻게 커졌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양면 게임의 긴밀한 메신저로서의 언론의 역할. 두 번째는 이게 공공 외교의 주요 행위자가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와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결국은 정부와 정부 간에 진행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 외에 모든 외교는 다 퍼블릭 디플로머시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수행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이때도 언론은 통상에 말하는 방송, 신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모든 매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런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커졌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걸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 제가 2006년에 북경대학에서 1년 그 연구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아파트가 꽤 비싸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왕징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좋은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벽에서 이렇게 모래가 떨어져요. 굉장히 비싸고 비싼 아파트. 내 아파트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하는 선배의 아파트인데 제가 그냥 가 있었던 것인데 모래가 떨어져요. 이렇게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청소를 하고 나도 모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마룻바닥에 와서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갔는데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먼지가 솟아와 올라오는데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누워서 관찰을 했더니 원인이 나무 패널 밑에 클리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면 조그마한 구멍으로 팍 밟으면 이 널뛰기 하듯이 밑에 있던 먼지가 마치 화산 터지듯이 조그마한 화산 퐁퐁퐁 터져 나와서 이런 식의 아파트였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뭐 현대건설이다, 뭐 롯데건설이다,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지었다고 신문에서 어디 하나만 떨어져 한번 기사화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기능이 언론의 기능이고 그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그런 언론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소셜 클리너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언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 기업은 딴 데 가서 똑같이 아파트 지어서도 여전히 장사하고 돈 벌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이걸 이런 기능을 뭐 소셜 클리너, 클리닝 기능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언론의 이러한 역할과 영향력은 훨씬 커졌고 바로 기업을 도태시킬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략 이런 면들에서 현대 21세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서 과거에 이제 대비되는 시점과 시기를 권위주의 시절, 그다음에 냉전 시기하고 좀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저도 우리 이호철 회장님 의견하고 똑같이 민주화 이전보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여론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권력은 굉장히 언론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 이익, 그 뭐 키신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환원될 수 없는 국가 이익, 그 irreducible national interest, 이건 대통령만이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하고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절에 그 국가 이익을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뭐 정보라는 측면에서도 뭐 그 당시 안기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 그다음에 해외지사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 정부기관의 지부들을 통해서 이제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국방 정책 관련해서 이제 국군 최고 통수권자, 국가 원수지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교 정책, 국방 정책을 독점적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유하게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66년에 이제 아론 윌다스키가 쓴 투 프레지던시에서 이제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이런 정보상의 독점 때문이고, 국내 정책은 이제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제 의회 이런 데도 대통령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지만 외교 국방 정책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우위를 점한다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뭐 권위주의 시절에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냉전이 탈냉전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정보상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위 그 뭐랄까 여론과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이 대통령의 어떤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그 외교 안보 정책에 일정한 정도로 제동을 거는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 윌답스키가 말했던 그 투 프레지던시에서 외교 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아주 압도적인 우위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같은 로우 폴리틱스라고 하죠. 하이 폴리틱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 뭐 인권 이런 로우 폴리틱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뭐 FTA 같은 거 할 때 농민, 그다음에 이제 뭐 인권 뭐 이런 문제에서 이런 그 과거에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그런 집단들이 스테이크 홀더가 돼가지고 이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제 여론 혹은 언론 이런 정서에 편승을 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예컨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일 민족주의 같은데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뭐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이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언론이 좀 양극화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북핵 문제, 남북 교류 협력 문제, 사드 문제, 한미 동맹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 이런 데서 언론이 이제 진보 보수 언론이 특히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이 각각 언론들이 민주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2000년 넘어오면서 소위 그 뭐 이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얘기하는 뭐 프라이밍, 뭘 볼 거냐, 그다음에 프레이밍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연하게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경향도 있고, 이제 혼란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뭐랄까 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뉴미디어에서 연결되는 이슈입니다만,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에코 체인버 효과도 있고 확증 편향 효과도 있어서 이런 그 언론이 이제 프레이밍이 진보 보수 언론이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판단이 어려워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 의견들을 갖는 두 세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무슨 결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언론 민주화에 따라서 또는 민주화에 따라서 언론의 영향력이 증가됐느냐 아니면 변함이 없느냐를 뭐 판가름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뉴미디어 문제입니다. SNS 포털 이런 뉴미디어 등장이 언론과 외교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외교 접근성이 커지고 정보 전달력이 커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기사 판단 기준이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주로 선정성이나 상업성 또는 속보 경쟁, 특종 중심 이렇게 경향이 강화되는 걸 보니 외교 정보 갱신 주기가 짧아서 외교 정책 중요성 구분이 어려워지고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뉴미디어와 우리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외교와 언론 영역의 충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간을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되는 점 사례로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총무님께 다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좀 뭐 시간 그 관계도 좀 생각해서 중요한 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의 어떤 특수성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라운드 룰을 그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외교의 어떤 취재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국익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런 그라운드 룰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지금도 종합 언론사들은 대부분 그걸 이제 그 과정을 지키는데 한 명의 숙련된 기자를 키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 기자 하면 6개월 정도를 보통은 이제 사회부 경찰서를 6개월을 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민간인 물을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좀 눈이 초롱초롱해지면 이제 사회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각 출입처를 하다가 정치부 아까 정치 1부, 2부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면은 이제 외교부로 배치돼서 보통은 이제 말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가서 선배들 밑에서 굉장히 도제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뭐 이래서 그 상당 기간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로 올라가고 뭐 차석됐다가 나중에 반장이 되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교안보 팀장이나 정치부장들을 대부분 다 뭐 하는데 보통 한 차장급쯤 되면 개인의 흥미 그 관심 분야 이런 것도 있고 회사에서 봤을 때 그 기자의 역량 이런 것도 평가하고 뭐 이래서 본인의 희망도 있지만 회사의 권유 뭐 등등해서 전문 기자 같은 걸 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자 타이틀을 정식으로 줄 때 심사를 해서 주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교 분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할 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제식으로 가리키는 이런 것이 훈련이 되고 그 어떤 DNA가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운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웬만한 출입처를 가면 한 100여 명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외교부 무슨 자치평가 회의인가 그거 하러 갔다가 외교부 기자실 갔더니 뭐 좌석이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근데 대부분 이제 매체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책상 앞에다 붙이는 걸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막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 많은 언론사의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뭐 1, 2년 차, 3년 차 뭐 이렇게 뭐 길어봐야 뭐 이런 기자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이런 그런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외교 취재 에센스를 좀 얼마나 알고 이렇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뉴 미디어의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가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는데 이런 속에서 아까도 제가 일본 주제 얘기했지만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치화된 언론 환경과 결합됐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소총을 든 소총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이 시스템과 문화는 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SNS 포털 뉴미디어는 뭐 비단 외교안보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신모 선배처럼 전문 기자 타이틀을 달고 굉장히 인뎁스한 막 피처 기사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야 빨리 포털에 한 줄 나가야 돼 뭐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 모든 출입처 기자들 근데 젊은 기자들은 오히려 막 그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깊이 있는 기사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뭐 스팟으로 이제 1보 2보 뭐 근데 외교안보는 다행히 조금 그 덜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1보 2보 이렇게 나가기에는 우리 이런 훌륭한 데스크가 계시기 때문에 좀 걸러지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외교안보를 떠나서 이제 다른 파트에서 지금 데스크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뭐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책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이 SNS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외교부는 대변인실도 별로 뭐 얘기 안 해주는 아까 제가 1번 질문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뒤늦게 공공외교, 문화외교 막 강화하라 그러고 그게 뭐 과였다가 국이 됐다가 실이 되고 막 이러면서 외교부가 그쪽을 뒤늦게 막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정책 홍보과가 막 20여 명이 넘어가는 SNS 부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외교부도 뒤늦게 이제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외교부와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더 몰랐던 거를 편하게 알게 되고 외교관을 하겠다는 그걸 보고 뭐 퀵터뷰라든지 한때 잘 나갔던 이제 콘텐츠들이 외교부에서 나왔었고 옛날에 뭐 팽수가 강경화 장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회의 같이 하면서 그것도 언론에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외교부의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SNS를 활용한 외교 활동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관장님들 SNS 엄청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평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런 건 안 올리셔도 되는데 하는 것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외교 공간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는 지금은 SNS를 통해서 많이 대사님들이 올려주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활용해야 되는 면으로 저는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아까 경쟁을 하고 속보도 내야 되고 하니까 전문성은 우리 뭐 유 선배도 얘기하시고 우리 총무님도 얘기하셨는데 전문성은 더 이제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SNS 위주로 가다 보면 기자들도 전문성이 계속 쌓이지 않는데 우선 속보 경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외교안보부처의 SNS는 저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뉴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뉴 미디어도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새로운 현상이니까 다양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그 뉴 미디어 종류들이 또 각기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종류가 있고 또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년 전 정도부터 새로 생겨난 현상인데 뉴 미디어라고 할 때 과연 어느 쪽인지 뭐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언론인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언론인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의 언론 산업 변화, 기존의 언론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인터넷 언론은 언론의 일부로 봐야 된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존 언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언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보가 났을 때 유튜브 운영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문책이 안 됩니다. 유튜브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책성이 있냐 없냐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것이고 그냥 단순한 개인 미디어일 뿐이죠. 오보인 줄 나중에 확인이 다 됐어도 유튜브 운영자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시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그 추종 세력 그 팔로워들은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존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소셜 미디어 이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미디어 속성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개인적인 소통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미디어로 볼 수가 없고 심지어 언론은 아닌 것이죠. 문제는 이런 뉴 미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 언론은 과거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여기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수용자들은 기존 언론과 또 인터넷 언론과 함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대한 착각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거짓말 뭐 페이크 뉴스라고 흔히 하는데 그 페이크 뉴스를 마음껏 내 던지는 유튜브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착시 현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소셜 미디어의 특성 중에서는 이제 메시지 발신자나 메시지 수신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를 편식한다는 거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세력의 여론 통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뭐 외교부에서 요즘에 당연히 페이스북 홍보 활동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하고 뭐 아까 말도 나왔지만 공관에 나가서 공관장들이 페이스북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정보,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공보 활동이잖아요. 언론 활동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뉴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민주주의 현상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페이스북에 나온 말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온 말은 언론이 아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고 누구의 주장이다라고 이 단순한 생각을 이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SNS나 뉴미디어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그 정보 전달력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그 외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하고 뉴스가 많아지고 속보성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속보 경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경쟁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오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 이런 것도 있고 선정성이 강화가 된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뉴미디어 등장 이전에도 언론에 항상 있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가 응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뉴미디어 등장에다 책임을 돌리는 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물론 이제 그 변화는 많이 나타나죠. 이게 일단 언론사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 왕 박사 말씀하신 그 유튜브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언론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빠른 정보 전달에 역점을 두고 일을 많이 했고, 그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해설 분석 기사에 좀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 많은 매체들이 속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매체의 성격을 구분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도 신문사도 다 속보 쓰고 해설 쓰고 다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무수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똑같은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큰 차이도 별로 없는 기사들인데 거기 정말 굉장히 공들여 쓴 취재 많이 해서 쓴 기사도 있는데 찾기가 참 힘들어요. 파묻혀 갖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기사를 자꾸 반복 재생산하다 보니까 뭔가 한번 잘못된 기사가 나가버리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 잘못된 기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요즘 AI 같은 걸로 기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외교 사안에서 AI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의외로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AI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외교사안 취재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사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었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련된 걸 AI 물어보면 사실과 다른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건데 이제 이 뉴미디어 등장과 함께 생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속보에 치중하다 보면 분석 기사나 해설 기사에 좀 다소 소홀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데 외교 기자가 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하거나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언론 외교를 다루는 언론이 전문성을 좀 가져야 하는데 이게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진영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교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증적인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현안이 하나 딱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진보의 시각 또는 보수의 시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화된 것들이 그 언론의 전문성을 좀 방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 언론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는 이 기자실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기자실 문화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늘 이 출입처에 처음 나오는 기자 한 번도 이전까지 취재 안 해봤던 일을 담당을 하러 왔는데 오늘 이 큰일이 생기면 거기서 스트레이트 쓰고 해설 쓰고 다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기자실이에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주고 뭐 비슷한 거기서 뉴스는 그 기자실에 앉아서 뭐 다 필터링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브리핑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백브리핑해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뒷백으로 해주고 나중엔 기사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어디든 오늘 가서도 그 비슷한 수준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보내도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기자실에 보내면. 그렇게 된다면 굳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자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실에 앉아하고 있는 한 자기네들이 소모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일은 편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소모품이 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상하게 그저께는 외교부에 가서 공공외교 간담회를 했고 어저께 통일부에 가서 뭐 새로운 통일 논리 간담회했고 오늘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블로그에 써올린 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가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쓸 수 없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다. 어떠한 군사적 상황도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정도로 엄중하지 않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그 점을 실현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일 따릅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핵무기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군사의 논리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한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오펜하이머는 오랜 악몽에 시달렸다. 악에 바친 일본의 저항에 질린 미국 군부가 핵무기 사용을 거래한 것은 전쟁 논리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소로 엄격거리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충분한 고려 없이 그것을 승인하고 평생 악몽에 시달렸다. 이후 핵무기는 사용된 적이 없다.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불용이다. 군사적으로 불용인 무기는 정치적으로 무용하다. 쓸 수 없는 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해봤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한 효용은 미국처럼 핵우산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말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의 파괴력이 극에 달하고 삶의 조건이 그 파괴력에 취약해진 요즘 군사력은 일종의 보험이 됐다. 나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까지 들었다. 그래도 사고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운전한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비교 견적을 받고 온갖 옵션을 따진다. 군비도 그와 같다. 군사적으로만 따지면 핵무기는 가성비 높은 보험일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국정착고 왈츠는 핵 확산을 옹호했다. 그러나 현재 비확산 체제 속에서 핵무기는 매우 비싼 보험이다. 파탄한 경제로 남한의 재래식 무기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된 북한이 핵무장한 것은 군사적 논리로는 합리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고려하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마치 보험금 타려고 남친의 익사를 유도한 것처럼 부도덕하다. 지금 갈수록 물이 짜지는 보수 쪽에는 핵무장에 대한 교감이 자라는 모양이다. 당원 80% 투표로 대표를 뽑는 여당 대표 선거에서 표심에 호소하려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보험료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도덕한 일이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여당 대표가 되려고 김정은을 따라하는 엄청난 부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왜 보수, 제가 한마디 더 들면 왜 보수의 물이 점점 짜지느냐. 저는 보수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정치 안에서 그런 식의 선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미스미디어에 따라 가지고 소위 포스트 폴리틱스, 탈진실의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신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뉴미디어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아까 우리 왕선택 박사님 뭐 이렇게 대략 정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그 정년하기 전에까지 우리 대학의 그 대외협력 부총장을 2년 하다가 작년 2월에 정년을 하고 UCLA에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부총장 일을 하면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골치가 아팠던 중에 하나가 인천에 그렇게 인터넷 신문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무슨 아이뉴스, 이뉴스, 인천 아이, 인천 이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터넷 매체들이 생기기 전에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만나서 학교 일을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뭐 이런 포멀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관계가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셜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그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트위터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가지고 측근을 뭐 해고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도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소셜 코스트를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경험을 받았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보화 시대 먼저 케이블 TV, 인터넷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뭐 이거 다 포함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보화 이전에는 뭐 주류 언론이 있었잖아요. 권위주의 시대 때는 뭐 조중동 있었고 그다음에 뭐 KBS, MBC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끝난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 나오고 뭐 경향신문 나오고 이제 민주화 이후 초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주류 언론 과거엔 조중동 그다음에 진보 언론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한겨레 경향 포함해서 신주류 언론 이런 언론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소위 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이게 밸런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보수 색깔이 있고 진보 색깔이 있어도 양쪽 의견을 다 듣는 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이 차이는 6대4, 4대6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국민 여론이 좀 수렴돼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어떤 파브릭 오피니언이 좀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하여튼 마진을 왼쪽으로 한 10% 오른쪽으로 10%는 있어도 평균적인 국민 여론이 수렴돼 갖고 특히 이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그런 경향이 이제 더 컸죠. 예를 들어서 뭐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시절에 뉴욕 타임즈 다르다 그래도 뭐 비슷하게 평균적인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갖고 ABC, MBC, 뭐 CBS 다 수렴해 갔는데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장점 분명히 있죠. 뭐 빠르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해서 이제는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봐서 정보를 빠르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보게 되고 누가 보는지 이제 이 뉴미디어들은 알게 되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냥 이제 틈새 시청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이게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건강한 유지에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정파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좀 많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전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상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 제기하신 언론 지형의 이 블록화나 진영화의 논리와 관련이 깊은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시해드린 주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국가 이익의 충돌 이걸 어떻게 조화 또는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에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한참 언론 지형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같은 해 9월에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그 비보도 약속이죠. 오프 약속을 깬 보도가 이제 문제가 돼서 주중 한국 대사관이 매월 열리던 특파원 간담회를 없애고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물어봐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나가면서 언론계하고 국가 권력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사례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회에서 뭐 어떤 특정한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나 뭐 주중 대사에 개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 문제가 두 가지 차원을 봤을 때 좀 발전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이나 우리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볼 때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교훈이 뭔가 교훈 중심으로 해서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또 순서대로 이번에는 좀 계속 두 번 연속하면 심심하니까 우리 유 부국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KTX표를 못 가져다구나. 뭐또 약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기차를 못 탔습니다. 국익과 알 권리라고 하는 이건 아주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 그 국익과 알 권리가 충돌을 하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좀 각각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의 판단은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국익이냐라는 걸 판단하려면 다양한 관점과 주장과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갖다 놓고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말하는 알 권리라고 하는 것도 성격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정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내가 속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인가, 또 이런 정보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알 권리와 그 국익이 충돌하는 문제는 사실 좀 얘기하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국익과 알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라고 하는 건 이건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침해하면서까지 확보해야 할 국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약해야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세력이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위한 사익을 국익으로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예전에 1970년대 그 유명한 그 펜타곤 페이퍼 판결문에 보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가끔 그 기자들한테 그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국정의 동반자, 언론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언론은 국정의 동반자 아니고요. 그 취재원과 언론이 이렇게 무슨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니고 그 언론은 이제 국정을 감시하는 존재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좀 뒤틀려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국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게 충돌할 그 국익과 부딪히는 일이라면 언론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 양반 언론인 출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국익과 언론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언론이 덮어주는 게 그게 언론의 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게 국익일 리도 없어요. 언론은 잘못을 파헤치고 드러내고 개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국익에 도움을 주는 존재지 그 덮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예로 들어주신 그 바이든 비속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저는 이거는 알 권리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발언의 진위 여부가 물론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보도해야 할 사안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사화한다고 해도 그냥 가십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거의 뭐 지금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잘 이해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품위를 좀 지켜야 할 사안인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1980년대 그 레이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그 기자회견을 하다가 질문을 자꾸 마지막 질문했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니까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누가 질문을 하니 그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 예산 이슈가 있었거든요. 85년인지 6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더니 얼굴은 웃으면서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욕을 했어요. 써나고 비치. 근데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서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그걸 못 듣고 어찌어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해명을 아주 이상하게 했어요. 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빨리 이 브리핑룸을 벗어나서 뭐 날씨가 화창한 비치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나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정식으로 항의할 수는 없으니까 기자들이 이 SOB라고 적힌 티셔츠를 만들어서 단체로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백악관에서 뭐라고 문제를 삼으니까 아 이거 그거 아니고 그 백악관 기자실이 원래 수영장에 있던 지하에 있거든요. 우리 지하실에서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Son of Basement라고 쓴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레이건이 그 티셔츠를 또 입고 나타나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여러분은 다 애국자다. 이거 예산 아껴 쓰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Saving our budget. 그래서 그거 갖고 서로 웃고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사실 그 문제는. 근데 이거를 과연 저렇게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소송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할 문제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저도 역시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알 권리와 기밀성 유지, 기밀 유지, 국익을 위한 기밀 유지, 저는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 개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알 권리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기밀성 유지를 하는 게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거라고 보고요. 기밀성 유지도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알 권리를 예외적으로 유보하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알 권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외교 문서 같은 것도 30년 이후에 비밀이 해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약간 길뿐인 거죠. 어쨌거나 기밀성 유지가 이제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냐 아니냐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칙과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뭐 날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기밀성 유지가 없는 그런 단지 대통령 개인의 실수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체면 손상 문제는 국익 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기밀성 유지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도 역시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그 사안은 보도를 굳이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보도를 안 했을 겁니다.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도해야 되다 이런 사안은 아닌데 해당 언론사는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은 좀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를 제지하는 거는 그거보다 10배, 100배 이상 황당한 짓입니다. 언론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잘못할 수 있거든요. 언론 보도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주중 대사관 브리핑 제한은 이거는 알 권리 제한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브리핑 이후에 사전 합의를 파기하는 언론인 항상 나옵니다. 어디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 중에.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운영 자체에 부작용이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부작용은 별도 조치를 통해서 보완하되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 조그만 부작용을 이유로 알 권리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강하지만 언어 도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시스템에도 부작용은 존재하고 민주주의 시스템 당연히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중요성, 알 권리 보장의 중요성, 투명한 정책 공개, 성의 있는 정책 설명 이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원칙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항상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강하게 좀 비판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아직까지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들의 저도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국익과 외교안보 막 정책을 너무 도미네이터 해버려가지고 이 이슈가 심지어 이제 넘어서 가지고 언론과 용산의 막 전쟁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이슈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선배들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국익 아까 1번 질문에서 이제 국익 훼손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사 사건, 피랍 이런 것들은 이 사실은 그리고 뭐 협상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배께서 국익은에 대한 정의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피랍 사건 옛날엔 그냥 막 보도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인질극이 막 오히려 더 길어지고 백파이어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해보니 아 이거는 정말 오프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의 국익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 순방을 가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때 박진 장관이죠.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 이건 당연히 보도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물론 이런 마이너한 이슈를 뭐 MBC가 이렇게 작심하고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풀 카메라 기자가 돌아가고 있는 걸 뻔히 아는 고위 당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가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익을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보도 대상이 아니다. 왜 보도했냐 이런 접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중대사관 건은 정말 지금도 계속 펜딩 이슈로 가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2022년부터 시작됐다고 본다면 그 특파원 다 선배들 하셨고 저도 뭐 갔다 왔는데 특파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대사관과의 밀접한 어떤 인터랙션이 없을 수 없거든요. 특히 베이징처럼 현지 당국 정보가 굉장히 통제되는 나라에서의 특파원들은 대사관과 더 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특파원 해당되는 엠바고를 오프를 깬 특파원에 대한 제재는 저희가 늘 제재를 받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체 특파원과의 그 역시 전쟁을 선포하셨었죠. 대사님이.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안 좋게 베이징 공간과 대사 특파원단이 안 좋게 굴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미스핸들링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대사님과 그 대사관 직원들이 특파원과의 관계를 좀 잘못 이해하고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서로 현지에서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뭐 사실 이건 에피소드 뭐 이런 거 가지고 비밀 외교 무슨 뭐 알 권리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 뭐라 할까요? 저 뭐 우리 포스트란 영어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국민이 모르는 어떤 이면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익이 손상됐다면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이제 좀 앞서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이 상대방에서 비밀을 요구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협상 같은 걸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신뢰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 국교 정상화 당시에 키신저가 이제 파키스탄 통해서 몰래 중국 들어가고 뭐 마르코 폴로 이런 따서 폴로 1, 폴로 2 할 때 그런 기밀이 안 지켜졌으면 그때 이제 미중 정상화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소련에 대한 어떤 EJ 전법이 통했겠느냐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달리 보면 또 이제 뭐 비밀 하다 보니까 이란 구출 뭐 카터 때 하는 거 이제 뭐 실패하는, 여론이 견제했다면 그런 작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고 리더의 지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저 유신모 기자님 좀 지적하셨는데, 외교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과 그 채권의 참모들이 이게 국가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것이고, 국익이 선언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이익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이익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특히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 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국가 이익이 실현된다. 저 유타 기자님 와 계시니까, 우리 저 대통령께서 미국 가가지고 사원 합동 연사라고 했던 게 작년인가요? 작년 봄인가요? 그렇죠. 그걸 앞두고 연합뉴스의 그 작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들 많이 바쁘실 것 같으니까 저보고 4월 연속으로 시간을 예약을 했어요. 출연해달라고. 그런데 며칠 앞두고 다 취소됐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얼마 전에, 일단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나갔을 때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한미 사이에서 우리 외교적 스탠스를 정하는 문제가 나왔길래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중 관계가 나빠질수록 우리 한국의 몸값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라고 물었더니 여자 앵커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길래 맞죠, 정답이죠.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한테 목소리를 내고,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한테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식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그러니까 미국의 편중된 외교를 하는 것 같다 말을 한데, 그게 그 비위에 거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민감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언론과 외교 정치의 문제가 갈 길이 멀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이 지시하시니까. 아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네 명 다 워싱턴 특파원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단이 어떤 간담회를 하면은 간담회를 이렇게 응해 주신 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컵인데, 머그컵,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할 것이냐, 언론 없는 뭐 정부를 택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언론을 택한다. 뭐 이런 토마스 제퍼슨 그 발언이 이렇게 있는 머그컵인데, 거기에 정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이든 날리면 그건 저는 뭐 그 옆에서 뭐 찍고 있는지 어쩐지 그 모르고, 대통령이 뭐 참모 장관이든 뭐 수석 뭐 참모 이런 사람들하고 뭐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농담도 할 수 있고. 그게 뭐 녹음되면 그걸 언론사가 봤을 때 뭐 기사 가치가 있다 생각 판단해서 뭐 실수를 했든 뭐 했든 보도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뭐 야구 어떻게 그렇게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이크 성능 참 좋다. 뭐 근데 앞으로 그런 거는 조심할게요. 오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프닝성이고, 또 지도자의 자질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저는 그거는 국익 또는 뭐 알 권리 이런데 뭐 상충한 게 아니고 뭐 해프닝성인데, 이 주중 대사관 이 행태는 저는 굉장히 곱씹을 대목이 많다고 보고, 저희가 만약에 기사를 쓰고 사설을 쓴다면 당장 문책하라라고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제가 제일 잘못한 거, 문제를 잘못 냈구나, 이게 수준으로 제가 몰라보고 문제 잘못 낸 거. 제일 잘한 거는 급하게 우리 이 중견 세 분을 토론자로 섭외한 거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사회볼 생각을 하니까 이 언론인 출신 네 분이 학회에 와서 언론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아서 제가 긴급 회장님한테 우리도 쟁쟁한 사람을 학자를 이렇게 섭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긴급히 세 분 다 여기 팜플렛도 안 나오 이름도 안 나오는데 예. 돈도 못 받으시죠? 아 예, 그래. 또 대신 또 우리 택시 타고 오셨으니까 예, 그 돈으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 언론인과 학자,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전공하시는 학자와 언론인을 이런 집중적인 자세로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토론에 언론하고 학자분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는 많았지만 외교안보를 전공하는 교수님들과 현장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베테랑 기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의 출발이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우리 관훈클럽 총무님께서도 잘 기억해 주셔서 이게 일회성이 끝나지 않게 우리 이렇게 집담회가 돼도 잡담회가 돼도 좋으니까 정적인 만남의 교류를 한다면 우리 외교와 언론이라는 어려운 이런 주제를 좀 더 세련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회장님 말씀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그 오늘 외교와 언론 패널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만드는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우리 관훈클럽 이우탁 총무님 이하 여러 전문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외교 현장에서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만큼 그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거에 또 파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학계에서는 우리 남궁건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언론과 외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그 이해 같은 게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또 그러한 관심 자체가 그동안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패널이 앞으로 그 이런 연구에 대한 좀 첫 단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신모 기자님께서 이제 그 외교 언론 그 공관장 교육할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 뭐 코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자를 그 제언을 계속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그 좋은 토픽이 돼가지고 좀 앞으로 좀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환을 같이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후속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